안녕하세요. 문명입니다. 시험 보느라 되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공님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혹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공무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강의를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제 경향이 이제 완전히 변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변했다가 사실 요번에 그냥 정점을 찍었고요. 물론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지만 이 형태가 이제 점차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변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니까 방법을 일단 먼저 총평으로 설명한 다음에 문제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잘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학습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출제 경향이 지금 변하고 있다. 이건 이제 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변한 이유가 뭘까라고 보는 거예요. 변하는 이유는 문법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공무원 인원수 예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 20만 명 정도가 된다고 봐요. 그럼 20만 명이 시험을 보는데 이게 한 번 준비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식은 하면 할수록 늘고 견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법은 이제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식형의 출력 측정은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서 이걸 갖고 변별력을 주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나오는 게 예외 같은 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외 갖고 평가하는 건 너무 이거 재수 아니냐? 이건 운 아니냐? 뭐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예외가 문제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지방직 시험은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형 문제를 통해서 변별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변별력을 줬다라는 게 그럼 뭐 시험 문제가 어려웠냐? 아니요. 안 어렵다 그러면 또 욕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가잖아요. 어떻게 시간에 맞게 독해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형 문제를 통해서 이제 변별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변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능형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요번 시험은요. 제가 수능을 강의한 지 한 25년 됐고요. 병행을 하면서 이제는 공무원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7년 정도 강의를 했어요. 공무원 준비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수능과 공무원의 시험에 대해 다 알아요. 그리고 변하는 어떤 스토리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는 정점을 찍었어요. 아직까지 어색하긴 해요. 수능형이. 근데 그 문제 스타일이. 근데 이제 거의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하면 이번에 시험에도 지식형 문제가 6문항뿐이 안 나왔어요. 수능형 문제는 14문제인데 이 수능형 문제 14문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만드는 포맷을 한번 보면 돼요. 아마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교수님이 말했던 대로 거의 다 나왔네.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야. 이걸 아마 문제 풀면서 느꼈을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풀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도 아마 이걸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맞아. 그런 거였지. 이렇게 느낌이 들 거예요. 자, 봅시다. 먼저 수능형이 14문항이 나왔는데 비문학이 9문항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달라졌다라는 이유를 얘기를 하면 화법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게 2문제가 나왔는데 이 화법 문제도 완전히 변했어요. 이게 사실은 교과서가 2015년도에 개정이 됩니다. 근데 그 2015년도에 개정이 된 교과서, 이건 고1 교과서예요. 그 교과서에 대한 그 선지의 이론에 대한 내용이 문제로 변형이 돼서 나왔어요. 작문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작문도 이제 좀 이따 문제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2015년도 개정됐던 거의 형태의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이제는 그래도 공부해야 되는 흐름도 달라져야 되고 기존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되고 이제 스타일이 변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비문학 6문제도 볼게요. 비문학 6문제를 보면 일단 문제가 나오는 형태를 봤을 때 2문제는 일치 불일치,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실적 사고 일치 불일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한 문제는 논지 전개 방식이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근데 세 문항이 뭐가 나왔냐면 추론형 문제가 나왔어요. 추론형 문제가 나왔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 이건 읽기 능력이 돼 있어야지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읽기 능력이 없는 분들은 빨리 풀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저는 공부 안 하고도 점수가 잘 나와요. 아, 이런 분은 원래 능력이 있던 분이니까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걸요. 그런 분들은 이 빠른 독해를 통해서 핵심 변형에 대한 추론의 스타일들을 익혀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익혀야 되느냐? 문제를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지문의 구조가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알겠죠. 뭐라고 했냐면 문제가 만드는 것은 보통 4가지 패턴에서 문제를 만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개념, 하나는 비교, 하나는 문단의 중심 내용, 하나는 주제. 근데 좀 이따가 지문 만든 거 한번 볼까요? 전부 다 이거예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가.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문제가 이런 추론형을 내려면 이런 형태의 지문이 나와야지 내는 거예요. 그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이 형태를 정말 잘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이따가 문제에서 설명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을 보면 문학도 이제 5문제가 나왔는데 표현상의 특징, 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시곡이 나왔는데 여기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모르는 작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 과정에 나오지 않은 작품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르는 작품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번에 신동엽의 작품이 나오는데 신동엽의 작품의 일반적인 작품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신동엽이 신춘문예 당선작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게 교과서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모르는 작품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힘. 근데 요번에 쉬었던 이유는 한번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번 시험이 어땠어요? 상향 점수가 올라갔겠죠? 네. 다 맞은 사람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변별력을 못 주겠죠? 그럼 이제 변별력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수능 문제의 형태에서 이제 수능의 진짜 형태를 본따기 시작하겠죠. 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글로 가고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지금의 시험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걸 포괄적으로 보여드렸고 이제 문제 하나하나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왜 출발 계속하지? 자,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품사. 자, 이 문제는 그 일반적인 문제였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건 자주 나왔던 내용들 아니에요. 뭐 제 교재에도 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이 다르는 벌써 기출이 몇 번이 됐나요? 4-5번 되지 않았나요? 다른이 성격이 다르다라는 어떤 서술성을 갖고 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서술성을 갖고 있을 때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될 때 서술성을 갖고 있지 않고 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이게 뭐가 돼요? 관형사가 되면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요. 예전에는 예외 같은 거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예외도 안 나왔어요. 네. 자, 크지라고 하는 게 이제 성장의 개념이잖아요. 성장의 개념이 나오면 이건 동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홍수가 나서 그럼 이건 동사가 되겠고 홍수가 나다, 홍수가 일어나다 그럼 이 동작에 대한 개념이니까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동사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2번이 됐단 말이죠. 허튼이라고 하는 건 관형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닐까 아니다 이제 형용사가 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역미음이 있으면 되는데 기역미음은 없으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봐봐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뭐 요번에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여기 예외 같은 경우가 들어가거나 사실 전 지방직 시험에서는 어떤 게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좀
예상이에요. 나오면 막 박수 쳐주고요. 안 나오면 그냥 가만히 계신데요. 뭐가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냐면 이제 작년에 바뀐 것들 있잖아요. 뭐 잘생기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잘생긴다 말이 안 되는데 뭐 동사가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잘나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과 또 기타 등등 합성 동사나 합성 용어 뭐 이런 것들이 예외로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긴 할 거예요. 지방직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조심스럽게 근데 지금 국가직에서 이제 그런 게 하나도 거론을 안 된 걸 봐선 이제 한 번 더 시험을 봐야 되겠지만 제 느낌은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문법, 예외보다는 일반적인 형태의 문법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을 조금 충실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문법에서는 좀 어렵지 않게 해결되지 않을까 보고요. 혹시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절대암기에 나와 있는 내용, 예외 표현들을 꼭 한번 좀 봐주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예외 표현에 해당하는 내용 제가 자료 올려드렸잖아요. 첨파일 받은 다음에 한 번 정도 보고 가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갑니다. 조건에 가장 잘 맞는 토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사실은 이제 장문이에요. 그럼 이게 조건이 중심문이죠. 이 중심문에 맞는 걸 찾아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조건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정리를 좀 잘해가면서 공부하는데, 사실 뭐 이건 공부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조건에 보면 되니까 평서문으로 제시된다. 긍정평서문. 그럼 긍정평서문 먼저 찾으세요. 지워볼까요? 긍정 아니니까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제 2번 지웠어요. 다음.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 징병제 유지해야 된다. 찬성 반대. 폐지해야 된다. 찬성 반대. 개혁해야 된다. 찬성 반대. 뭐 이거는 상관없네요. 쟁점이 하나야 된다. 근데 여기는 뭐니까 얘는 또 지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 그럼 정서적인 걸 찾으면 되겠죠. 그럼 야만적인 되겠다. 그래서 이건 일단 지웠어요. 그럼 정답은 1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문제는요.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예문의 조건이 좀 많이 줬죠. 네. 조건을 좀 많이 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문제 풀 때의 접근은 이제 앞으로 이거는 이제 지방직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선지가 애매하면 얘 갖고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여기 중심문을 보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 꼭 신경 써주세요. 그래서 딱 보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딱 잡아놓고 접근을 하라는 거. 애매하면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 봐서 이거 지워나가는 형태로 가면 좋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풀어야죠. 이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사실은 뭐 이거는 뭐라고 하냐 봤을 때 이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희곡이라고 얘기하는데 희곡 문제가 아니죠. 그냥 거의 찾는 형태의 문제였어요. 여기 한번 먼저 보면 공간적 배경은 막루가 세워져 있는 황야이다. 확인하면 되는 거죠. 막루가 세워져 있죠. 얘기하고 있고. 시간적 배경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변한다. 이건 뭐 찾으면 되는 거니까 뭐 그리고 아침으로 변할 것입니다. 얘기했고. 그 해설자는 무대 위 아버지를 소개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무대 위 아버지. 여기 아버지가 없어서 근데 말을 약간 바꿨죠.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파수꾼이었습니다. 나이 늙으신 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합니다. 라는 얘기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등장하는 건 아니었어요. 네. 자, 근데 파수꾼의 얼굴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아까 여기서 본다면 등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거는 거의 찾는 문제였으니까 부담 없이 답은 3번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거론하지 않을게요. 네, 좀 낮아서 올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일단 두 사람의 대화에 적용된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아닌 것을 찾아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감적 듣기에 대한 말을 보면 이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015 교육과정에서 개정이 됐을 때 개정된 내용이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육 개정을 조금 잘 보면 이제 좀 학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되게 편안해지는 거죠. 물론 문제는 어렵진 않았지만. 자,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수비는 정화의 말에 자신이 주의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는 방법에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뭐냐면 상대방이 말했을 때 그래?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말이지 이렇게 정리해주는 말하기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의 집중하고 있다. 정리해주는 말하기를 하고 있는 거 있죠. 팀장님 여기를 하고 있는 거에서 정리해주는 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구나 말했던 걸.
자, 수빈은 정아가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 말을 유도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죠. 수빈은 정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아 스스로 정리하게끔 도와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죠. 말해봐. 못했어. 그랬구나. 그랬나 보네. 하면서 계속 뭐 하고 있냐면 말을 하면서 자기가 정리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잘 들어주면서 요약해주고 정리해주고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수빈은 정아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서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그냥 뭐 이분이 만든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을 가지고 약간 변형을 해서 선지에 이렇게 둔 그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이제 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이제 책을 조금 바꾸고 있어요. 이제 바꾸고 이제 쓰고 있는데 약간의 이 변화가 되는 이 파트들을 이제 보강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의문의 변동입니다. 의문의 변동은 뭐 완전히 무난한 거죠. 부엉리를 했을 때 이제 발음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부. 7개 아니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 밑에 받침이 대표 받침이 있고 합성어가 되는 과정 속에 이, 야, 여, 유 반모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니은이 첨가가 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얘가 뭐가 됐어요? 교체가 됐고요. 여기 뭐가 됐어요? 첨가가 됐죠.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기역, 디귿, 비읍과 니은, 미음 만나면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으로 변해하면서 부엉일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됐나요? 교체가 됐네요.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교체와 첨가를 찾으면 되니까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답은 몇 번? 1번이 됐다. 근데 이 문제는 봐봐요. 완전히 이건 뭐 너무 무난한 문제 아니에요? 네, 복합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매번 나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문법에서는 진짜 평이한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이 형태입니다. 자, 말하기 방식을 볼까요? 자, 이것도 이제 화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안 나왔던 건 아니에요. 그 2016년에서도 나왔고 종종 나왔던 포맷인데 이제 보면 토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사회자가 나와서 어떤 화제, 논쟁거리를 제시하죠. 그리고 입론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찬성이라 A라는 애가 나와서 자신의 주장을 하고 근거를 2개 들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반론이라는 반대 주장을 갖고 있는 애도 입론을 하면서 근거를 한 2개 정도 들고요. 그럼 사회자가 나와서 서로 이제 반론을 해주세요. 까주세요. 그러면 B라는 애가 이제 먼저 A를 까고 A라는 애가 또 B를 까고 그 중에 잘된 걸 찾아라, 잘못된 걸 찾아라. 이런 문제예요. 그게 그냥 나온 거예요. 네. 자, 이건 그냥 바로 문제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로 갈게요. 찬성층은 친숙한 상황을 빗대어 자, 여기서 적절한 것이에요. 친숙한 상황에 빗대어 자신의 견해를 펼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냥 답만 말할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반대측은 논제의 의문을 제기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편안하게 한번 볼게요. 이거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네. 학교 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들이 책임 물어야 한다. 화제거리가 딱 나온 거예요. 논제가 딱 나왔죠? 물어야 한다. 먼저 잡아야 돼. 먼저 찬성측 입론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폭력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는데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학교폭력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학교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어떤 조치 취하지 않은 것은 폭력에 대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 같습니다. 폭력을 직접 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찬성층의 주장을 얘기하고 있고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반대층이 얘기하라고 했더니 특정 학생의 폭력 직접 행사에 피해를 준 사실이 명백할 때만 책임을 물 수 있는 것입니다. 명백할 때만 얘기하고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일부 인정이에요. 네. 일부 인정. 근데 이런 것들이 원래는 수능에서는 문제로 나와요. 일부 인정이라는 용어가 익숙한 분들은 편하게 보는데 그런 게 편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또 다시 찾게 되니까 시간이 가는 거예요. 물론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에 대한 용어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을. 네. 자, 물론 여기서는 그렇게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한 사건에 대한 개입과 방관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 자율적 의지다. 책임을 일부 인정, 자율적 의지.
지금 여기서 일부 인정을 하고 있고 자율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측부터 찬성에 대해서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과연 누구까지 폭력 학교 폭력의 방관자라고 결정지을 수 있을까? 질문하죠.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폭력을 목격했을 경우와 자신의 친구로부터 폭력에 관해 소문을 접했을 경우 등 방관자라고 규정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려면 확고한 기준이 필요한데 방관자의 범위가 규정하기 너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여기서 얘기하면서 그럼 방관자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규정 범위가 모호하다.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얘기한 찬성, 즉 불의를 방관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후로도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불의를 모른 채하고 방관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사회 전체의 건전성과 도덕성을 떨어뜨릴 것이고 정의에 근거한 시민의 고발 정신까지 약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방관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지문이 나온 이유는 요새 그 연예인들의 어떤 그 사건들 있잖아요. 그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문제가 거론이 된 것 같긴 해요. 수능도 이런 걸 반영하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제 이런 게 반영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반대측은 논제의 의문을 제기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관정 지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서 우연히 폭력했을 경우 자신의 친구로부터 폭력에 대해 소문을 짠짠짠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답 4번하고 넘어갈게요.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사실 이제 문맥에서 이제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풍자와 해악은 여기서부터 올게요.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에서 나온 그럼 풍자와 해악은 그럼 다른 내용이 나와야죠. 풍자와 해악은 나오면 안 돼요. 그럼 풍자 해악 안 나오면 골개가 되겠네요. 네. 그쵸? 네, 골개가 된 거고. 그럼 벌써 골개에 나왔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는 그 현실적인 것이 있는 그대로 정한다. 이때 있어야 할 것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니까 비판은 뭐예요? 풍자가 되겠고 있는 것 지닌 긍정의 관심 재밌게 표현한다라고 봐야 되니까 해악이 돼야 되는 정답은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문맥에서 해결하는 어휘 띠리리 문제인데 이건 그냥 어휘 문제로 그냥 가볍게 볼게요. 다음 이제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사실 이것도 추론형 문제이긴 한데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나왔던 패턴의 문제이긴 해요. 이것도 답 잡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이런 띠리리 문제가 나오면 앞뒤에 근거를 봐야 되는데 아침 기도는 아침 뉴스, 저녁 기도는 종합 뉴스라고 했는데 여기 딱 보면 뉴스타전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 시간 규범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시간 규범이 나와야 되겠죠. 기억에 들어가야 되는 답은 그냥 1번하고 가면 되겠는데요. 이런 빈칸 문제는 앞뒤에 근거를 잘 잡아서 앞뒤에 화제어를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니까 이거는 그냥 무난했습니다. 다음 누앙사가 되겠죠. 네. 이 작품은 이번에는 고어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건 그럼 고어는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 몰라요. 이거는 이제 나올 때도 있고요. 소방직 시험 요번 같은 경우에 봤잖아요. 거긴 고어가 나왔어요. 만약에 이거 고어 넣어서 냈다면 문제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나와서 그렇게 어려움 없이 간 것 같아요. 헌먼덕 숙여 쓰고 축 없는 집신에 설핏설핏 물러오니 이제 이 앞에 내용이 어떤 거냐면 가뭄에 이제 물을 받아놓고 옛날 어떤 사람이 소 한 번 빌려준다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가잖아요. 하면서 소 한 번 빌려준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어제 밑에 있는 사람한테 신세를 져서 그 사람한테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허망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개짓을 뿐이다. 그러면 허망한 내용이죠. 네.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북창을 빛게 하냐 새벽에 기르니 무정한 오디세는 이내 하늘 돋우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문제를 했어요. 고전은 시어 문제는 시어를 보는 게 아니라 문맥을 넉넉히 보는 건데 문맥을 볼 때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용언이다. 용언을 통해서 문장을 만들어라. 사실 이 연습 되게 잘해야 돼요. 누가? 요번에 소방직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냥 고어가 나와도 하나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누가? 왜? 무엇을? 누구에게? 이것만 잘 생각해도 돼요. 여기에서 숙여 칙없은 집신에 설핏설핏 물러오니 누가?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풍채 적은 모습에 개가지들 뿐. 그러면 여기 보면
힘없이 내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럼 개짓고 있어요. 그럼 와실에 들어간들, 누추한 곳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북창에 비껴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은 오디세는 이내 하늘 돋우다. 하늘 돋고 있다. 누가? 대승이. 대승이 누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하늘 돋구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본다면 이건 둘 다 실제하는 동물이 되겠고요. 기억은 화자의 절망을 나타내고 희망은 아니죠. 왜? 하늘 재촉한다. 물론 이건 너무 편하게 나온 거고. 기억은 화자의 내면을 얘기하고 화자의 외양 아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무슨 외양이에요? 네, 됐고요. 초라함을 부각시키고, 그쵸? 설핏설핏 힘없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 돋우고 있고, 여기에 수심을 깊게 한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고전 시간은요, 항상 용언을 통해서 누가, 왜, 무엇을, 누구에게 이렇게 문장의 세팅을 한번 잘 시켜보세요. 절대 고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고어가 나오면 무조건 뭘 때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기본형 딱 때려놓고 누가 하면 어딘가 다 있어요. 고전은. 현대시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다 찾아낸다면 명확하게 풀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지금 형태가 모르는 작품이 나올 가능성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공님이 더 집중해야 될 것은 고전 하면 제가 좀 속된 말로 얘기해서 쫄지 마라. 무조건 뭐 용언 기본형 때려놓고 누가 왜 무엇을 누구에게 딱 짜맞추면 딱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 연습을 한번 좀 잘 해보세요. 자, 답은 4번. 자, 화자의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 성어를 찾아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미는 잠에서 깨요. 누구죠? 여기서 얘기한 허난설원이 쓴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허난설원은 딱 작품 대부분 다 주제가 똑같지 않아요? 이 누나는 누굴 잘못 만나냐면요. 남자를 잘못 만나요. 천하의 남봉꾼을 만나요. 그래갖고 집은 없고 맨날 기생집만 다니는 사람이죠. 자식도 있는데 자식도 죽어요. 이 여자로서의 이제 삶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맨날 한하고 원통하고 마음 아파하고 님을 그리워하고 뭐 그런 작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미인이 잠에서 깨어 세단장을 하는데 향기로운 비단 보배띠에 원앙이 수놓였네. 원앙은 사이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곁발을 비스듬히 거두니 비치다가 보이는데 게으른 아쟁을 안고 봉황곡을 연주하네. 금제갈 꾸민 안장은 어디로 떠났는가. 다양한 앵무새는 창가의 지적이네. 풀섭에 놀던 나비는 뜰 밖으로 사라지고 꽃잎에 가려운 거미줄은 난간 거미 춤추네. 네 집에 연못가에서 풍악소리 울리는가. 달빛은 금술잔에 담긴 좋은 술을 비치네. 시름 겨운 이는 외로운 밤에 결국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전전불매가 되겠죠. 네. 얘기하는 건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예, 굴러다니면서.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됐다. 이건 한자 성어니까 이번에 한자가 안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 편안했던 것 같긴 한데 한자 성어는 우리가 적어도 도금을 한 거니까. 그래서 한자 성어 할 때는 공부를 꼭 하셔야 될 건 알죠? 네, 일단은 한자 성어 뜻을 외우고요. 그 다음에 한자 넣고 도금을 하시고 그러면서 한자 공부하는 거. 이게 기본이잖아요. 지방지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건 준비 다시 한번 잘 해주세요. 알겠죠?